해야 돼.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페이지 193페이지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3페이지 자, 10번 문제. 자, 보시면 소방시설 설치 기준 방수 압력이 가장 높은 소방시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자, 옥내소화전. 그러면 앞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방수 압력에 대해서 다뤘고요. 방수 압력. 그래서 옥내소화전 개념은 최소 기준이 0.17MPa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옥외소화전은 0.25MPa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 이 옥내나 옥외에서 수압이 이제 0.7MPa 초과가 됐을 때는 감압장치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감압장치. 그래서 보통 수압이 너무 크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0.7MPa 초과됐을 때 감압장치를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이제 스프링쿨러 설비. 스프링쿨러 설비 경우가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래서 이 스프링쿨러 설비는 최소는 0.1MPa 이상 기준이 됩니다. 최소는 0.1MPa. 자, 최대 기준이 최대가 1.2MPa 이하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스프링쿨러가 이 최대 압력보다 압력을 크게 하면 이 부분적으로 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헤더 부분이 살수할 때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물을 분사시켜주는데 물을 분사 못하기 때문에 불을 못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는 최소와 최대 기준이 있다는 점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소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 기준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렌처도 스프링쿨러하고 같이 갑니다. 드렌처. 그래서 이 드렌처 설비 개념도 드렌처도 최소 기준이 0.1MPa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0.1MPa. 그리고 연결 송수관 설비, 사이어미저 커넥션 연결 송수관 설비는 최소 기준이 0.35MPa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연결 송수관 설비가 가장 방수 압력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알아두실 것이 저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두십시오. 방수량도 동일하게 연결 송수관 설비가 제일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전 급수 배관 방식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가능한 수직으로 짧게 배관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한랭지의 동결에 대한 충분한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끔 급수관과 병용하면 안 되죠. 소화전은 전용 배관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화전 관련돼서는. 그리고 연결 송수관의 주간 내경은 100mm 이상으로 우리가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옥내 소화전 배관 간격은 보통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주간, 이 수직관 옥내 소화전의 경우는
동네 소화전 경우는 이 수직간이 기본적으로 50mm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수직 배관이 기본적으로 50mm 이상으로 하는데 호스릴 방식일 때는 우리가 32m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호스릴 방식일 때가 됩니다. 방식일 때 이때 수직간에서 가지배관이 나갑니다. 가지배관 이때 가지배관의 최소 구경은 40m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40mm 이상. 이때 가지배관은 40mm 이상으로 하되 25mm, 그래서 호스릴 방식일 때는 25m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호스릴 방식일 때는. 그리고 이때 이 수직 배관을 나중에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겸용할 때 연결 송수관 설비와 이 겸용할 때는 얘가 100mm가 되는데 수직 배관은 100mm 이상으로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194페이지 13번 비상 콘센트 설비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이거는 아직 출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는 화재 시 소방관들의 화재 활동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바로 비상 콘센트 설비가 됩니다. 보통 설치 대상은 11층 이상 건축물에 11층 이상 층에 비상 콘센트를 우리가 설치하게 됩니다. 이때 먼저 1번에 보시면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 수는 10개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하나의 이 전용 회로, 그래서 비상 콘센트에 설치게 하나의 전용 회로에 콘센트 수는 이거는 10개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스프링쿨러에서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지간에 설치하는 헤드 개수는 8개고 스프링쿨러 설비에서 가지배관 지간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 보통 스프링쿨러를 헤드를 설치하는 그 배관을 가지배관 또는 지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거와 같습니다. 우리도 가일도 가지에서 달래시피 스프링쿨러 헤드도 가지배관에서 우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의 가지배관에 설치한 헤드 수는 8개 이하가 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11층 이상,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 건축물 11층 이상 층의 그 층 각 보는 비상 콘센트까지의 거리는 최대 기본 50m 이하가 되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치 거리는 이래 됩니다. 연결 송수관 설치 거리 개념은 연결 송수관 설비에 자의 이 방수구, 이 방수구 개념하고 비상 콘센트가 같이 갑니다. 비상 콘센트가 이것은 50m 이내에 들어가면 되죠. 이하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50m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지하 상가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는 25m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비상 콘센트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0.8에서 1.5m가 됩니다. 그래서 비상 콘센트 설치 높이하고 같은 것이 바닥에서 0.8에서 1.5m 이하에 설치해야 될 같이 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비상 콘센트하고 발신기입니다. 비상 콘센트하고 발신기 이 두 가지가 설치 높이가 범위가 같습니다. 0.8에서 1.5m 이내에 들어오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 콘센트의 전원 회로는 각 층에서 둘 이상 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득이 한 층에 하나밖에 없으면 그때는 둘 이상 회로를 할 필요 없죠. 그런 경우는 하나만 설치해도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연결 송수관 설비가 앞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시험하고 별로 연관성이 없는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조금 보십시오.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상계층마다 우리가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연결 송수관 설비는 소화활동 설비였죠. 소화활동 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활동 설비. 그래서 송수구하고 방수구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통 방수구가 있을 때 방수구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방수기구함을 설치를 하는 거야. 그러면 방수기구함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소방호스가 들어있어야 하네. 소방호스. 그래서 방수구로부터 방수 5m 이내에 설치해야 되고, 그것이 상계층마다 설치가 된다는 겁니다. 상계층마다 설치가 됩니다. 이때 방수구는 바닥에서 일정 높이에 설치를 합니다. 방수구는 바닥에서 보통 0.5m에서 1m 사이에 우리가 이 방수구가 설치가 되고요. 그로부터 5m 이내 방수기구함을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수구는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평상시 이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닫힌 상태를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정리 간단히 해 두시고, 그 다음에 195, 115번 문제가 바로 앞전 19회 때 기출한 하재 안전기준상 연결 송수관 설비를 다룬 거죠. 송수구는 지미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에 설치해서 보통 쌍구형으로 보통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송수구는 구경은 65mm가 됩니다. 송수구는 쌍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송수구는 65mm가 돼요. 이때 이 구경은 65mm고요. 쌍구형으로서 65mm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주간은 100mm입니다. 주배관은 100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4번 가지고 틀리겠죠. 주배관 구경은 80mm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방수구가 송수구 위주로 냈거든요. 그래서 5번 방수구는 개폐 기능을 가진 것만 설치하고 평상시 닫힌 방수구에 있어서 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수구 뒷부분을 이제 공부하시면 돼. 방수구는 바닥에서 0.5에서 1m 위치에 설치하고, 보통 방수구도 쌍구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당구형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당구형으로 보통 설계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 방수구는 다 설치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쉽게 아파트의 경우는 1, 2층은 제입니다. 아파트는 1, 2층 제입니다. 1, 2층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은 피난층이죠. 피난층은 쉽게 소방관들이 호수를 끌고 들어올 수 있죠. 이런 분 쉽게 출입 용이한 이런 위치에는 방수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를 해두도록 해두고, 그래서 방수구와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번 보시면 자동하재 경보기 설비에서 부엌이나 보일러실 등 열을 취급하는 장소에 쓰이는 것은
정원식 감지기입니다. 정원식 감지기. 그래서 이 정원식 감지기는 일정 온도 이상일 때 작동되는 것이 정원식 감지기입니다. 그래서 열을 취급하는 장소에 쓰는 것이 정원식 감지기고요. 1번의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차동식은 원래 두 가지입니다. 차동식은 스포트형,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스포트형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은 이거죠. 감지 부분이 국부적인 것은 스포트형이죠. 그래서 얘는 이런데 거실이나 사무실 같은 일반실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이고, 분포형은 공장이라든지 이런 창고 같은데, 강당 같은데 넓은 쪽에, 창고나 이런 넓은 장소 쪽에 많이 써요. 분포형은 가나다란 동파이프를 설치해서 감지 부분을 널리 분포시켰다 해서 분포형이라고 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다음에 5번의 차동식 스포트형, 그래서 일반에 많이 사용되는 거다. 그럼 차동식은 온도 상승률이 일정 이상일 때 작동해. 온도 상승률이 일정 이상일 때 작동돼요. 일정 이상일 때 작동하는 것이 바로 차동식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연기 감지기가 강전식이나 이온화식 감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기 감지기는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 사용합니다. 연기 감지기는 열 감지가 어려운 장소, 그러면 계단이나 복도나 또는 천장고가 높은 실과 같이 이런 부분에 설치되는 것이 바로 연기 감지기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전식 감지기하고 이온화식 감지기가 연기 감지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8번 문제, 소방설비의 발신기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발신기라는 것은 화재가 났을 때 자기만 도망가지 말고 눌러주라는 거죠. 발신기. 그래서 이 발신기는 다수인이 보기 쉽고 조작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를 해주고, 소방 대상물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발신기 수평거리 25m 이하에 들어오면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옥내 소화전이 설치 거리가 25m죠. 그래서 이 발신기도 25m 이하로 가주시면 되고, 설치 높이는 이거하고 동일합니다. 보통 여기서 이 비상 콘센트 설치 높이하고 발신기 설치 높이는 동일하다겠죠. 바닥에서 0.8m에서 1.5m 높이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위생기구 및 배관용 제로적인 측면을 봤을 때, 먼저 1번에 위생기구로서 구별해야 할 성능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위생기구는 물을 사용하는 기구죠.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욕조, 싱크대 이런 것을 다 위생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흡수성은 적어야 되죠. 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로 하는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각종 형상 크기 제작이 쉬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위생도구의 장점이 아닌 것 했죠. 그래서 1번에 경질이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장점이죠. 그리고 알칼리, 산성에도 쉽게 부식되지 않고 변질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은 장점이죠. 그래서 복잡한 형태의 기구도 제작할 수 있다, 장점입니다. 그런데 오물이 부착되기 어려우면 청소용이하다, 이런 건 장점이죠. 그런데 금속 접합물과 쉽게 연결할 수 있다, 이것은 틀린 문장입니다. 보통 위생도기는 이 팽창 계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콘크리트나 이런 금속과 접합에 특수 공법을 필요로 합니다. 쉽게 까다롭다는 거죠.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사가 까다롭다는 측면을 조금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급수압을 가장 크게 요하는 대변기에 나왔습니다. 급수압력을 가장 크게 요하는 것. 자, 그래서 급수압을 가장 크게 요하는 것은 바로 수압이 가장 커야 되는 것은 저거였죠. 블로드아웃식 대변기였습니다. 블로드아웃식 대변기는 0.1메가파스칼 이상의 수압을 필요로 합니다. 0.1메가파스칼 이상의 수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수압이 크기 때문에 소음이 큰 방식입니다. 급수압이 0.1메가파스칼 이상 되면서 그렇다 보니까 소음이 가장 커요. 가장 큰 변기가 블로드아웃식이고, 소음이 크면서 이때 소음이 크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부적합합니다. 공동주택에 이 부적합한 변기가 블로드아웃식 대변기입니다. 블로드아웃식은 방식은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있을 때 이렇게 트랩 구조가 있습니다. 트랩이 있을 때 여기에 이 Z공이 두고 물을 분사하는데 이 방향으로 물을 분사하는 거죠. Z 배수 방향으로 물을 분사하는 이것을 바로 블로드아웃식 대변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세정 밸브식 대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러면 1번에 보시면 이 급수 간격은 최소 15mm로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틀렸죠. 세정 밸브식 대변기는 이 급수 간격이 최소 25mm 이상은 돼야 됩니다. 급수 간격이 25mm 이상 되는 것은 바로 세정수량 확보적인 측면에서 25mm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25mm 이상. 보통 얘는 세정 탱크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급수관이 이거 되면서 수압이 작동할 최저 수압이 똥 넣어놓고 똥칠한다 했죠. 그래서 0.07메가파스칼 이상의 수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0.07메가파스칼은 최소한 이기 작동되기 위해서 수정골 물의 높이가 7m 수두만큼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설치 공간이 거의 필요 없고 단시간에 다량의 물을 사용하죠. 그리고 세정시 소음이 좀 크고요. 고장나면 일반인이 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급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공 방지기 설치해야 되죠. 백큐ම් 브레이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공 방지기, 역류 방지기라고 칭하죠. 그래서 역류 방지인 진공 방지기를 설치해야 될 것이 세정 밸브식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다음 세정 급수 장치 중에서 수압 제한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그래서 먼저 하이 탱크 나오고, 그 다음에 로 탱크, 기압 탱크. 그럼 얘들은 물을 저장했다가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정 밸브가 수압 제한이 있죠. 0.07메가파스칼. 그리고 시스템 밸브식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탱크를 설치해놨고 레버나 이런 걸 조작해서 공급해주는 방식을 시스템 밸브식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변기 중에서 이거죠. 저겁니다. 자변기, 변자가 없는 변기가 세출식 대변기였죠. 세출식 대변기는 건조 면적이 크고 유수면이 적기 때문에 악취 발생이 가장 심한 것이 세출식 대변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배관 설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번 급탕용 배관재는 동관이나 스테인리스 강관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동간이 좀 예민하면 동은 약간 푸른빛을 띠다 보니까 흰수건이나 이런 걸 사면 약간 푸르게 되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근에는 스테인리스 강간 쪽으로 현재 많이 이동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배수 수직간의 상부를 연장해서 신정통기간하고 이를 대기 중에 개방하죠. 그래서 신정통기간은 배수 수직간의 간격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해 준 통간이 신정통기간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배관의 지지철물은 습격작용에 의한 간의 진동이나 충격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에서 배관 지지철물은 이 배관의 구배 조정이 배관 구배 조정이 용이해야 돼요. 용이한 지지철물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4번은 꼭 공부 학습을 해 놓으십시오. 프렌지엄. 자, 프렌지엄은 직선 배관에도 사용하지만 밸브나 펌프, 각종 기기 배관을 연결하거나 교환 교체가 자주 발생하는 데 쓰는 것이 프렌지엄입니다. 그래서 프렌지엄은 꼭 알아두세요. 프렌지엄. 그래서 요거는 중요합니다. 4번 지문은. 그리고 프렌지엄의 도식이온은 양쪽 크기가 동일 크기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렌지엄은. 자, 그리고 5번에 배관의 보온 재료는 보온 및 방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 온도에 견뎌야 되고 열 관리대로 크면 안 되죠. 자, 열 관리율은 적어야 되죠. 열 관리율. 정확히 따지면 열 관리보단 열 전도율을 따지겠죠. 내부에서 일행에. 그래서 이거는 율은 적어야 돼요. 이거의 반대 개념이 열 관류 또는 열 전도 저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항은 커야 돼요. 못 빠져나가는 저항이죠. 그래서 이거는 적어야 되고 저항이 커야 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간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급탕간은 급수마다 간의 부식이 빠릅니다. 그래서 간의 내식성이 좋은 우리가 간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간이나 스테인리스 강간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연간은 열에 강하다 해서 됐죠. 연간은 열에 약해요. 급탕 배관에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연간은 일반적으로 산에는 강합니다. 그런데 연간은 약 알칼리고 그 다음에 고온에 좀 약한 것이 연간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3번에 경질 염화 비닐간은 부식의 내식성도 좋고 내구성도 좋죠. 그런데 이 경질 염화 비닐간은 열에 약해요. 열에 약하고 그 다음에 외부진 기계적 충격 강도에 약한 것이 경질 염화 비닐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전기 절연성은 좋죠. 그리고 동간은 아연도금 강간보다 부식에 대해서 강하죠. 그래서 이 동간이 이제 수명이 좀 깁니다. 그리고 5번에 아연도 강간이라는 것은 아연도금한 강간을 아연도 강간이라고 칭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표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저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 주철간은 일반은 내식성, 내구성 다 우수합니다. 그리고 강간은 스케줄 번호에 따라서 간 두께가 달라집니다. 스케줄 번호가 클수록 간의 두께가 두껍게 된다는 것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간은 KLM 타입이 대표적이요. KS 규격에서는 KS 규격에는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K 타입, L 타입, M 타입에서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KS 규격은. 그런데 K 타입이 간의 두께는 두껍습니다. 이리 갈수록 간의 두께는 두껍고 M 타입으로 갈수록 간의 두께는 얇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질 염화 비닐간은
내식성, 내알칼리성, 전기질연성 다 우수하죠. 마찰 손실도 적고요. 경량 가볍죠. 시공도 용이하고. 근데 단점이 열 팽창률이 좀 커서 열에 약하고, 그다음에 외부적 이런 충격 강도, 기계적 강도에 약한 것이 경질 염화 비닐관의 특징이죠.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강간은 일반적으로 철에다가 크롬 등을 함유해서 강간의 단점을 보완해 준 거죠. 쉽게 내식성이 높여주고 내구성 좋게 해준 것이 스테인리스 강간이죠. 그래서 9번 문제 보시면서 배관 재료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것, 스테인리스 강간은 철에다 크롬을 함유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강간에 비해서 기계적 강도도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내식성, 내구성 다 좋아지죠. 내식성도 좋아지고 내구성도 좋아져요. 그러면 이 강도도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강간보다 경량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의 무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염화 비닐관은 선팽창 계수가 크므로 온도에 따른 신축에 유의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관은 동일 관계일 때 K타입이 가장 두껍죠. 얇은 것이 아니라 두껍습니다. KLM 타입 순으로 두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배관 조립시나 막힘 등을 쉽게 수리하기 위해서 적당히 사용해야 하는 배관 부속품은 자, 프렌지죠. T-크로스는 분기할 때 쓰는 것이고, 엘보는 배관을 바꿀 때 있죠. 전환할 때 쓰는 게 엘보죠. 그 다음에 캡은 배관의 말단부에 쓰는 것이 캡이었습니다. 그리고 구경이 다른 관을 쓸 때는 리두셔나 부싱, 편심염 이런 게 사용됩니다. 특히 편심염은 수평 배관 쪽에서 응축수, 고임 등을 목적으로 쓰는 것이 편심이용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분기관을 할 때 T나 크로스를 일반 급수급탕 난방에서는 쓰지만 오수나 배수는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T나 크로스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Y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Y 형태. 그 다음에 11번에 간 속에 유체에 섞이는 모래나 세부세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스트레이너죠. 스트레이너를 우리가 쓰고 있고요. 자, 그래서 스트레이너의 도시기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면 되죠. 스트레이너는 자, 양쪽에 이렇게 프렌지염 상태가 되겠고, 안에 동그라미 안에다 S자를 쓰면 이것이 스트레이너의 도시기호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유체 흐름을 90도로 바꿔주는 밸브로서 주로 관과 기구에 접속되는 것, 저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콕은 0도에서 90도 회전시켜서 우리가 열고 닫고 하는 그 가스 콕하고 이 앵글 밸브하고 헷갈리면 안 돼. 얘는 흐름을 90도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번에 콕하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체크 밸브는 역류 방지용 밸브가 체크 밸브죠. 그리고 앵글 밸브가 바로 이게 해당되고, 슬루스 밸브, 게이트 밸브는 마찰 저항손이 가장 적은 밸브는 슬루스 게이트 밸브고, 그거의 반대인 저항이 가장 큰 것은 스톱 밸브, 글로우 밸브였습니다. 감압 밸브는 압력을 줄여주는 밸브죠. 예를 들어서 전기 고압을 저압으로 바꾸는 이런 압력을 줄여주는 밸브를 우리가 감압 밸브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13번에 다음 계기류 중 서모스탯도시죠. 아직 계기류 쪽에서는 현재까지 시험은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밸브 쪽은 소로네이드 밸브, 전자식 밸브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때. 그러면 계기류 쪽은 아직 시험이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다. 그래서 네모 박스 T는 서모스탯의 약자입니다. 그 서모스탯이 19회 때 급탕 쪽에서 장치를 시험 냈죠. 앞으로
도시기호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이거는 온도계죠. 자, 동그라미에 이런 배관 상태에서 이렇게 T에서 여기 동그라미에 T자 쓰기 때는 온도계 템퍼레이처 약자 T를 쓴 거죠. 그리고 스트레이너 3번은 스트레이너 그 다음에 4번이 압력계죠. 그 다음에 기름 분리기 OS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이 9회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죠. 배관 설비 계통에 설치하는 부속이 아닌 그 흡입배인은 공조설비 쪽에서 그러니까 부속 부분이죠. 흡입배인 쪽은. 그래서 얘는 흡입배인 쪽은 공조설비 쪽이나 나중에 펌퍼 쪽은 되지만 배관설비 계통은 아닙니다. 그럼 스트레인은 이물질 제거해 주는 거였고, 리두션은 강경이 다른 지름이 다른 관을 열 때 쓴 거였고, 벨로지엄은 신축이 형태였고, 캡은 배관의 말단부에 설치하는 게 캡이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난방설비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은 216페이지 10장 공기조화설비 및 냉동설비 파트는 올해 시험부터 자, 이 부분은 시험 출제 범위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 아파트가 공조설비를 거의 안 하거든. 특별한 공기조화설비, 공조설비하고 냉동설비 부분은 시험 범위에서 삭제됐습니다.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휴식하고 203페이지 난방설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